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태어난 지 사흘, 위에 3분의 1을 잘라낸 몸으로 집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아니라 달력부터 들고 서 있었어요. 왔어? 앉아봐. 저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알았어요. 의사는 2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음 한 숟갈도 울컥 올라와 숨을 고르며 삼키는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기일이야. 제사 준비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암보다 무서운 건 이 집이었다는 걸요.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살았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다리 힘이 풀렸어요. 계단 몇 칸을 오르내린 것 뿐인데 숨이 찼고 속은 비어 있는데도 울컥울컥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남편이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천천히 들어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왜 기다리고 있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다림이 위로가 아니라 통보였다는 걸요.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처럼 TV를 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손에는 달력이 펼쳐져 있었고 제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그 달력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앉아봐.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겨서 허리를 완전히 펴지도 못한 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달력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는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네 시아버님 기일이야.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다음 주라니요. 저는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몸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제사는 해야지 기일인데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봤어요. 한마디만 해주길 바랬어요. 제가 아직 회복 중이라고 이번만은 간단히 하자고.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미 둘이서 다 정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몸이 위수술은 잘 됐다며. 의사가 3분의 1은 남았다고 얘기했잖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위를 수술한 게 마치 손에 박힌 가시 하나 뺀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회복하려면 시간이 죽을 고비는 넘겼잖아. 암이었는데 수술 잘 됐으면 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고비는 넘겼다고요? 저는 지금 숨만 쉬어도 배가 당기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는 몸이었어요. 제사 음식은 간단하게 하면 돼. 전이랑 생선, 나물 몇 가지만 하면 돼. 간단하게?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며느리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제사를 지내? 시어머니는 73, 전 57. 그리고 저는 방금 전까지 입원했던 환자였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이번만은 제 편이 되어달라고 눈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제사는 해야지. 하지만
이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이 사람은 끝내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막고 울었어요. 수술 부위가 당겨서 숨이 막혔고 그럴수록 눈물은 더 쏟아졌어요. 이번만 참자. 제사 한번 치르면 다들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했다는 걸. 스스로 그렇게 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어요. 얘야, 이리 와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기력이 바닥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퀭했어요.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제사 음식 재료 살 거야.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이야. 이거 보고 장보고 미리 준비해.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육전, 생선전, 나물 여러 가지, 탕국, 과일. 어머님, 이건 제가 예전에도 다 해봤잖아. 예전에 저는 건강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니에요. 집안 제사는 정성이야. 대충 하면 절대 안 돼. 대충 하면 기운 떨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몸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중요한 건 오직 집안 체면과 전통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죽 한 그릇을 반도 못 먹었어요. 속이 울렁거려 속이 안 좋아서 숟가락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지 제사 준비하려면. 그날 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최소 2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제사가 단순한 집안 행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사건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요. 제사까지는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사흘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방문이 열렸어요. 예, 일어났어? 잠을 잔 건지 눈만 감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수술 부위가 밤새 당겨서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꿨고 그럴 때마다 속이 울컥 올라와 잠을 설쳤어요. 오늘 장 봐야지. 미리미리 해야 편해.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딛고 서서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병원은 무슨, 장부터 보고 가. 말을 끊어버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카트를 밀며 빠르게 걸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느라 숨이 찼습니다. 조명이 유난히 밝았고 사람들 목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소고기는 두근, 생선은 넉넉하게, 과일은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카트에 물건이 쌓일수록 제 몸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비어갔어요.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 결제 소리가 났어요. 제 카드였습니다. 제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제사를 제 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뚜렷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오늘은 나물부터 손질하자. 시간이 오래 걸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았어요.
서 있을 힘이 없었으니까요. 고사리를 하나하나 손질하는데 손끝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물을 올리자마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위가 온전하지 않은 몸이 냄새를 견디지 못했어요. 헛구역질이 나왔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토할 것도 없는데 계속 울컥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뭐해? 나물 삶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나갔어요. 어머님, 냄새 때문에 조금만 쉬면 별것도 아닌데 뭘 쉬어? 그럼 언제 다 하니?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부엌은 이미 전쟁터 같았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남편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여보, 나 좀 힘들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어. 내일 해도 되잖아. 그 말에 울컥 화가 치밀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거라는 걸 왜 이 사람은 모를까요? 어머니께 여보가 말씀 좀 해줘요. 나 지금 수술한 지 에이, 괜히 말 꺼냈다 더 커질 수도 있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신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알아서 벌어진 일인가요? 남편은 거실로 가 TV를 켰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사 이틀 전. 저는 새벽부터 육전을 부쳤어요. 고기를 두드리는데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칼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자 다시 속이 뒤집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고기 타겠어! 빨리 나와! 저는 다시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조심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점심 무렵 저는 소파에 잠시 앉았어요. 정말 잠시였습니다. 왜 또 누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제가 조금만 아픈 척 하지 마. 미수술한 사람들 다 일하더라. 아픈 척. 그 말이 제 가슴을 찍어 눌렀어요.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벽을 짚고 식탁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사 하루 전날 밤, 저는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몸은 부서질 것 같았고,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만 넘기자. 내일만 지나면 끝이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일 그 사실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제 눈앞에 드러날 거라는 걸요. 제사 당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잔 건지 그냥 누워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이불이 돌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배를 누르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넘기면 끝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일어났어요. 부엌 불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제사상은 시간이야. 늦었다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아직 5시 반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제 밤까지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꺼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국 냄비를 들다가 잠깐 중심을 잃어 싱크대에 몸을 기대야 했어요. 똑바로 안 해? 국 쏟겠어. 죄송하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왜 죄송한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제 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그 위치가 아니잖아. 생선은 동쪽이야. 나물 색깔이 왜 이래? 저는 말없이 그릇을 옮겼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 그릇이 덜컹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9시쯤 작은 집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인사가 오갔고 거실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형님, 며느리가 많이 수척해 보이네요. 작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위수술했는데 벌써 다 나았어. 다 나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체면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밤에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푸고 국을 데웠어요. 냄비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다시 속이 울렁거렸어요.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졌어요. 싱크대를 붙잡지 않았으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얘야, 밥 아직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밥그릇을 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밥상을 차리다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어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죽을 병도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죽을 병도 아니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 더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형님, 그래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제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제 편에 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 사람은 끝내 제 편에 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어요. 저는 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저렸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저렸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할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루 종일 처음으로 들은 사람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뭐 해? 왜 울어? 형님,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작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위 수술 잘 됐다며. 그럼 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 시어머니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병도, 고통도, 회복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사가 아니야. 이건 학대야. 그리고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위암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은 떠졌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침대에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얘야, 일어나야지. 여보, 일어나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자마자 숨이 가빠졌고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저는 손을 들어 배를 가리켰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보다 숨이 먼저 막혔어요. 병원 가야겠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제 상태를 보기는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제 차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주 전입니다. 의사는 저를 남편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말이 안 됩니다. 제 배를 살피고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하던 중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환자분 최근에 무리한 일 하셨죠? 대답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뭐 하셨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요. 제사요? 의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암 수술한 지 3주밖에 안 된 환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고요? 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제가 당하고 있던 일이 그저 참아야 할 시집살이가 아니라 학대라는 말. 그저 참아야 할 시집살이가 아니라는 말. 수술 부위 회복도 늦어졌고 영양 상태도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더 무리하면 합병증 옵니다. 의사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가 환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단서 써드리겠습니다. 최소 2달 절대 안정입니다. 집안일, 요리, 제사 전부 금지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며 진단서를 써내려갔어요.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내 편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병원은 왜 갔다 와? 남편이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들이 원래 그래. 겁 줘야지 돈이 되니까. 겁을 줘야 돈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돈 얘기로 바꾸는 사람. 엄마, 그래도 상태가
남편이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위 좀 수술했다고 죽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숨이 막혔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낮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 진단서 진짜 믿어도 돼? 엄마, 의사가 학대라고까지 했어요. 학대는 무슨. 집안일 좀 시킨 게 학대면. 이 나라 며느리들 다 신고하겠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너 설마 며느리 편 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요. 남편의 대답은 짧았어요. 그 한 단어가 제 심장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이혼 상담. 검색창에 그 단어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눕게 될 거다. 아니, 다시는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조용히 눈을 떴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여있던 안개가 하룻밤 사이 걷힌 것처럼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겁먹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중요한 것들만 꺼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제 것이었던 건 생각보다 아주 적었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아침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이 집이 저를 가장 쉽게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을 닫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기서 죽어갈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밖의 공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습니다. 언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을 열어준 언니를 보자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언니,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도 있고 배우자의 방도도 명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디야? 집으로 와. 저는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잠시 후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받아. 마지막으로 할 말만 해.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집 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집안망신을 시켜?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암 수술한 환자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픈 건 핑계지.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명확히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뭐라고? 저는 더 이상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혼 조정날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미안해. 그땐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내가 아플 때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을 나오는 순간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하지 않아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잘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얼굴이 좋아졌네? 아팠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선택이었고 가장 옳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